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이제 함께 배우기 4월 제가 19일날 2024년 4월 19일에 촬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조선주 파트 6 요거 말고 한 번 더 남았어요. 이제 파트 7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건 다 했죠. 이제 엔진까지 해가지고. 근데 이제 좀 조선업종 트렌드하고 이제 못했던 부분들까지 해서 다음 주까지 정리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새 어쨌든 조선주가 갑자기 주도주가 돼가지고 분위기는 좋긴 한데 그러나 이제 계속 이게 연결될지는 공부를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해드릴 건 이제 제목 그대로 친환경 산업이 이제 발전하면서 조선업의 최대 시장 규모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거랑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이제 사실 제가 촬영한 시간 기준으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청약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5월에 상장할 것 같은데 그 기업도 한번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는 논란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분석해본 바로는 그 기업 자체는 괜찮아요. 비즈니스 모델은 좋은데 다만 이제 HD 현대 라는 지주회사 있죠. HD 현대. 예. 이 지주를 갖고 계신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또 불편하죠. 상장을 하니까. 덩치 큰 회사가. 그런 좀 명감이 있어서 어쨌든 일단 분석은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오늘 설명드릴 거 엑손 발데조라고, 이게 뭐냐면 1989년도에 3월 24일 날 엑손 있죠. 지금 엑손 모빌 말고 지금 엑손하고 이제 모빌이라면서 합병한 거죠.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엑손이 어떻게 보면 정유사죠. 예. 여기가 이제 갖고 있던 그 유조선이 자초를 했대요. 알래스카 연안에서. 그래서 난리가 나고, 이 기름띠 보이세요? 기름이 새가지고 여기 해양 생물들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운송 중이던 원유의 20%가 유출돼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알래스카 해협에 대규모 오염이 발생했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 선장이 만취 상태였고 레이더도 1년간 고장났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 운영하는 것도 이제 잘못 운영을 한 거죠. 그래서 엑손이 1조 원 벌금을 이제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생기고 나서 마르폴이라고 있어요. 해양 오염 방지 조약인데 이게 개정이 됐어요, 그때. 그래서 뭐를 했냐면 이걸 계기로 해서 이중선체 도입하자. 예. 그렇게. 그래서 이 사고 이후로 이중선체가 도입이 됐는데, 이중선체가 뭐냐? 요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명해드렸던 것 같긴 한데, 요게 이 안에 있는 하얀 게 원유예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거 하나로 끝났어요. 얘가 뚫리면 그냥 바다로 원유가 유출되는데 한 판을 더한 거예요. 공간을. 물론 원유 수송 공간은 줄어듭니다. 옛날에는 여기까지 수송했겠죠. 근데 그거는 그런 걸 감안해도 바다에 사고가 터지면 안 되니까 이게 원유 쏟아지면 어떻게 될게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더 뗀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기름이 여기 있고 여기. 그럼 여기가 뚫려도 밖에서 이렇게 뚫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여기를 누가 딱 뚫어도요, 여기 안에 있으니까 이거 기름 유출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92년도에 IMO 국제해사기구가 유조선의 이중선체 의무화 발표를 했고, 2005년도에는 뭐가 있었냐면 1984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인도된 이런 단일선체 유조선은 앞으로 4년 동안 다 해체해버려라. 이제 이거 단일선체로는 운항하면 큰일 난다. 1984년 이후 그리고 1984년 이후로 인도된 선박은 2010년까지 유예기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해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로는 모든 유조선이 다 교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1992년부터 2003년까지 1.43억 DWT가 이제 그 정도 규모가 해체됐는데, 해체되니까 배가 공급이 줄죠. 그래서 운임이 점진적으로 올랐고 1996년부터 이제 이거 바꿔야 되잖아요. 의무적으로. 그럼 선박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실제로 발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무적인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강제가 되면서 유조선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유조선은 이중선체로 다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배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제 발주도 많았고. 근데 이거와 비슷한 이제 일이 또 발생하는 거죠. 뭐냐면 탄소 배출. 배는 탄소 배출 많이 하잖아요. 황산화물, 미세먼지, 질소산업. 이게 다 온실가스거든요. 이산화탄소 배출도 있고. 이거 배를 운행할 때마다 많이 나오면 환경오염. 거기다가 지구온난화 생기죠. 그래서 IMO가 2030년까지 국제해상운송에 사용하는 에너지의 10%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로에 가까운 에너지원. 예를 들면 저런 온실가스를 배출 안 하는 그 연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LNG, 예, 거기다가 메탄올, 암모니아 이런 걸로 바꾸란 얘기예요. 운송하는 거예요. 22년 기준 현재 선박의 친환경 대체 연료 사용 비중이 1.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 뭐냐? 앞으로 그 배를 운항할 때 점진적으로 저런 거 배출 안 하는 연료로 바꾸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중선체랑 비슷하죠. 강제화 시키는 거예요, 점점. 배를 바꾸든가 엔진을 바꿔야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마르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마르폴이 아까 설명드렸는데 이중선체 국제 협약이고 1978년도에 이제 개정이 됐고 이게 5가지로 이렇게 한 6가지로 부속서가 있대요. 그래서 해양으로 기름 배출 규제하는 거, 각종 선박에 대한 규제예요. 해양 오염 방지하기 위한. 예.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이겁니다. 선박으로부터의 대기 오염. 아까 예. 온실가스 배출. 요것도 이제 금지시키겠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실제 이렇게 요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MO가 이제 국제해사기구가 강력한 환경 규제는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 AMPC라고 이제 여기 80차 회의를 열었는데 저번에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 작년에 2050년까지 탄소 배출 100% 줄여라. 그러니까 2050년에는 이 선박에서 아예 탄소 배출하지 말래요. 이산화탄소 배출 없애버리라는 얘기. 탄소자 들어간 거 다 없애. 이겁니다, 이거. 2050년에는. 당초 목표는 50%. 더 세진 거죠. 2030년까지는 20% 감축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해가 가면 갈수록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바꾸란 얘기죠. 지금 아니더라도. 그리고 EU는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도 도입을 해서 유럽으로 입출항하는 선박은 온실가스 배출량 50% 줄여야 되고요. 50% 줄이기 싫으면 탄소 배출권 사란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해운사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서 예를 들면 유럽으로 가고 있는 선박인데 유럽에서 항해하고 싶으면 탄소 배출권 구매해라. 그럼 해운사 입장에 돈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거를 안 내고 싶으면 무탄소 선박을 쓰라는 얘기죠. 탄소 배출 안 하는 거. 온실가스 배출 안 하는 거. 그리고 유럽 내에서 운항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유럽으로 갈 때는 50%, 유럽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이 있어요. 그 회사들은요. 온실가스 배출하는 만큼 무조건 사야 돼요. 저 ETS, 탄소 배출권.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페널티고, 그다음 IMO가 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이제 변화시켰는데 원래는 옛날에는 50% 감축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100%까지 여기 보시면, 여기 100% 줄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목표치들이 나와 있고 원래 처음에는 여기 파란색 선이에요. 처음에 예. 요렇게 이제 2100년까지였어요. 그때까지 줄여라. 원래는 이제 2030년이나 2050년에는 절반만 하자. 요거였는데 경로가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약간의 요게 뭐냐면 이 녹색으로 된 게 달성 목표고, 근데 이건 달성 목표인데 좀 빨리 해서 노력을 해라. 노력 목표 빨간색. 되도록이면 이제 빨간색으로 가라는 얘기죠. 빨간색으로 가면은 탄소 배출을 급격히 줄여야 돼요.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방법이 3개가 있어요. EEDI, EEXI, CII.
요걸 설명해 드릴게요. 야, 너네들 이거 탄소 배출 이제 줄여야 되지. 요 세 가지에 의해서 줄여. 이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강제성을 부여하겠다. 요 제도를 운영하겠다. 그게 EEDI, EEXI, CII 요 세 가지 제도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단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르폴 있죠. 아까 이중선체 규제는 해양 오염. 이 직접 규제랑 간접 규제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간접 규제입니다. 여기는. 근데 얘는 직접 규제. 그러니까 아예 배에다 뭘 해가지고 이 배출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마르폴 부속소 6에 따르면 선박의 엔진으로부터 발생한 질소산화물 있죠. 요거 배출하지 말란 얘기예요. 질소산화물이 이제 대기 오염, 그 산성비 같은 거 만들거든요. 근데 배들이 막 이렇게 운항을 하면서 질소산화물 이렇게 배출하면, 우리 기억 안 나세요? 저도 어렸을 때 막 비 맞으면 안 된다, 산성비다 막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들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산성비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여기 조건이 2000년 1월 1일 이후로 건조하거나 개조한 디젤 엔진 출력 130kW 이상 선박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NOx 저감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게 질소산화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방법이 있어요. EGR, SCR. SCR 하는 회사가 하나엔진. 지난 시간 기억 안 나세요? 하나엔진이 이 기술 갖고 있다.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엔진이라든가 배기가스 내 이런 것들 저감하는 장치를 설치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황산화물 규제는 뭐냐면 선박으로 발생하는, 또 이건 아까는 질소산화물인데 황산화물이 또 나오거든요. 이것도 줄여라. 근데 이것도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연료에 보통 황이 함유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박에 들어가는 이 벙커시유라 그러죠. 중유. 여기에는 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3.5%에서 0.5%만 배출해라. 극단적으로 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황 함유량이 적은 저유황료 요걸 쓰거나, 이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아니면 황산화물을 이제 배출을 하니까 그걸 씻어내는 스크러버, 황이 배출될 때 그걸 씻어버려요. 아니면 LNG 써라. 연료로 LNG나 메탄올, 암모니아 쓰든가. 셋 중에 하나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황이 적게 들어간 저유황료. 근데 이건 비싸요. 싸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저게 있었고, 스크러버, 황을 씻어내는 거. 근데 저것도 환경 문제가 또 있거든요. 바다로 배출해야 돼요. 저거 씻어낸 물을. 그래서 저거 설치한 배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스크러버 설치한 배 들어오지 마. 그래서 제일 좋은 대안은 그냥 연료 바꾸면 돼요. LNG나 메탄올, 친환경 연료로. 그래서 결국 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요 규제 얘기하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직접 규제라는 거고요. 간접 규제는 뭐냐면 아까 설명드린 요거 규제. EEXI랑 EEDI랑 CII. 요거 어려운 건 아닙니다. EEDI는 뭐냐면 여기 XI라고 써 있죠. XI랑 DI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2021년도에 채택이 된 건데 총 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이 모든 선박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400톤 이상의 선박이 적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선박이 잠깐만요. 선박이 1톤의 화물을 1헬이 있죠. 운송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규제하는 겁니다. 야, 너네 이산화탄소 이만큼 배출하지? 그래서 줄여라 이거예요. 1999년부터 2009년도에 10년간 건조된 선박들 있죠. 그때 만들어진 그 선박의 평균값이 있어요. 걔네들이 얼마만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지를 이제 나와 있겠죠. 평균값이. 그거 대비해서 20% 더 줄이라는 얘기예요. 걔네들보다 야 너네 그 20% 더 줄여 이겁니다. 25년부터는 30% 더 줄여라. 점점 강도가 세지죠. 근데 EEDI랑 EEXI가 뭔 차이냐면 EEXI는 모든 선박에 다 적용돼요. 그러니까 전 선박에 다 적용됩니다. 엄청 센 거죠. EEDI는 지금 새로 만드는 배만. 그러니까 EEDI는 조금 약하죠. 강도가. 그러니까 얘는 그 탄소 배출을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만든 선박 대비해서 20% 줄여야 되는데 지금부터 만들어진 선박은 규제. 그럼 옛날 배는 규제 안 한다는 거니까
그럼 뭐 옛날 배 타고 다니시지 이럴 수 있는데 EXI는 셉니다. 뭔 소리야 다 해. 예. 모든 선박 다 적용해버려 이겁니다. 그리고 25년부터는 30% 더 줄여야 돼요. 그럼 뭐예요? 어쩔 수 없이 탄소 배출 줄일 수 있는 연료 쓰든가 배를 바꾸든가 해야 되는 거죠. 친환경 선박으로 바꾸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CII는 이거 많이 설명드렸죠. 탄소 집약도 지수라 그래가지고 탄소 배출량은 등급을 매겨서 A부터 E까지. 그래서 등급에서 낮은 등급에 있는 회사는 퇴출. 너 운항하지 마. 이렇게 된 거죠. 총 톤수 5,000톤 이상. 그래서 여기는 총 톤수가 400톤이니까 좀 작은 선박에도 들어가지만 5,000톤이니까 좀 큰 배들이죠. 큰 쪽이죠. 예. 어쨌든 이런 배들은 이제 등급을 매겨서 A, B, C, D, E. 불량 등급은 운항 금지. D 등급은 불량인데 3년 연속 D 등급 빠지면 운항 금지. 근데 D 2등급을 이렇게 봤더니 전체 선박에서 30%가 D 2등급이래요.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리고 26년도로 가면 원유 운반선에 37, 벌크선에 50, 컨테이너선에 40%가 D나 2등급. 이 선박들은 실제로 운항하기가 어려워요. 예. 저속 운항하든가 2등급은 아예 그냥 퇴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접근 가능한 이 시장만 해도 3,900억 달러 정도 될 것 같다. 이런 이제 분석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이런 거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와, 뭐 조선에 진짜 빅사이클 오고 있구나. 좋구나. 야, 그래 조선주를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이해하셨죠? 거기까지 좋아요. 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저렇게 이제 갑니다, 방향은. 네. 아, 배를 바꿔야. 근데 선박은요, 엄청난 이해관계가 많아요. 이 세상에 선박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 물동량의 대부분이 선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근데 뭐냐면 MNPC라고 있어요. IMO 국제해사기구의 밑에 있는 해양환경보호위원회가 이제 계속 회의를 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81차 회의가 끝났어요. 근데 27년 중순부터 온실가스 감축 위한 경제적 조치에 도입에 합의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탄소거래 방법, 톤당 150달러 벌금 부과, 친환경 연료가 뭔지 기준도 만들자. 여기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25년도에 내년에 83차 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때 한 번 더 회의를 해서 구체적인 걸 더 도입을 하자. 그래서 27년도에 채택을 하자. 이렇게 해서 약간 밀어버렸어요. 뭐냐면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라 25년도에 회의를 열어서 27년에 구체적인 채택을 하는 걸 목표로 하자. 예. 구속력이 없어요. 당장. 그래서 이제 구속력 있는 걸 기대하신 분들은 좀 실망스러운 거죠. 아니, 자발적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선박들한테 강제적으로 무조건 바꿔라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좀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실망했어요, 일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적은 거거든요. 역시 쉽게 되는 건 없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수많은 국가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그 각각의 얘기를 들어주다 보면 야, 이거 되기가 만만치 않겠구나. 근데 분명한 큰 틀에서 탄소 배출 줄이자는 거 합의한 거예요. 예, 시간을 좀 미룬 거죠. 근데 언젠간 해야 됩니다. 방향은 안 바꿨지만 똑같아요. 속도가 좀 아쉽다. 예. 근데 선박은 길잖아요. 지금 선박을 내가 발주를 하면 27년에 받거든요. 27년에 받으면 20년 운항을 해야 돼요. 27년에 목표를 채택하면. 그러니까 지금 선주 입장에서는 친환경 선박으로 일단 바꿔야 되는 게 맞아요. 어쨌든 지금 발주해도 2, 3년 지나야 받을 거니까. 그래서 결론은 지금 해운사 입장에서는요. 선박 개조하든가 신조 발주하든가 이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바뀌는 건 없습니다. 다만 좀 강제성이 조금 시간이 지연된 거죠. 그리고 이케아랑 아마존은 브랜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상 운송 통해서 많은 것들을 실어 나르는데 그 아마존하고 여기 머스크는 덴마크의 해운사입니다. 일론 머스크 아닙니다. 네. 에코 딜리버리 그 덴마크의 해운사랑 아마존이 그린 바이오 연료 쓰기로 계약을 맺었고 아마존은 2040년까지 탄소 제로 목표로 하겠다. 머스크도 이중 연료 메탄올 선박. 메탄올은 어쨌든 좀 친환경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료를 쓰는 선박에서 아마존 제품을 운행을 해주겠다. 이케아도 204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선박 이용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암모니아나 메탄올 연료를 쓰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A, B 등급 선박만 이용합니다. 저희는 친환경적이에요. 이걸 강조하는 거죠. 브랜드 이미지에도 영향을 주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CII 규제에서 A, B, C, D 2등급 있잖아요. D, E는 안 돼요. 그럼 C는 해도 돼요. 그럼 C등급은 뭐 괜찮은 거 아닌가? 근데 뭐가 있냐면 C등급도요. 시간이 지나면 D등급으로 떨어집니다. 점점 선박이 노후화되니까 시간이 지나면 C가요. D로 바뀌면서 탄소 배출이 많아져요. 예. 안심하면 안 돼요. C에서 2등급 비중이요. 무려 68%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배들은 저 등급에 다 걸려요. 예.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 기준을 충족을 위해서면 그럼 방법은요. 이 회사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 배를 안 바꾸고 선박을 저속 운항하면 돼요. 굉장히 천천히. 예. 그러니까 2등급 선박이 C등급을 받고 싶으면 그 운항 속도를 12% 낮추면 된대요. 저만큼 속도가 늦어지면 그 회사는 뭐 땅 파서 장사합니까? 느리면 느릴수록 선주들은 그 뭐죠 고객사는 짜증 나죠. 네. 빨리 받아야 되는데 늦게 운항을 하니까. 그러면 이 해운사들도 스트레스 받죠. 근데 그렇게 하란 얘기예요. 안 하려면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라 이 얘기죠. A등급 선박은 운항 속도를 올려도 C등급이 돼요. 그러니까 A등급은요. A등급 선박은 막 밟아요. 가속 운항을 합니다. 그래도 C등급이에요. 9%까지 속도를 올려도 C등급이니까 페널티가 없죠. 근데 2등급 선박은 12%를 속도를 낮춰야 C등급이 돼요. 그럼 A랑 2등급은 A등급 선주랑 2등급 선주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경쟁의 상대가 안 되죠. A등급이 훨씬 유리하죠. 빨리 가도 너는 뭐 페널티 받을 게 없다. 이런 거죠. 예, 수익성이 악화돼. 그리고 C 3년이라는 시간 되게 짧아요. 예, 요런 이제 핸디 사이즈 한 척의 좀 작은 선박이 23년 이후로 CII 예상 등급을 매겼더니 지금 B등급이어도요. 23년, 22년에 B등급인 선박이 그러니까 여기 B등급도 출발합니다. 나 B등급이니까 괜찮아. 막 운항합니다. 근데 1년 지났더니 C등급으로 떨어져요. 왜냐면 배는 노후화 되거든요. 그래서 한 4년 동안 또 유지를 해요. 야, 그래도 뭐 C면 어디야? 타도 되지. 근데 갑자기 27년 되니까 D로 떨어져요. 1년 지났더니 E로 떨어집니다. E는 이제 운항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24년도죠. 이 C등급 운항하는 요 회사는 선박에서는 일단 지금 배를 발주하면 27년에 받거든요. 이 7년부터 D로 떨어져요. 그리고 1년 후엔 E. 그러니까 배 바꿔야 돼요. 지금부터. 결론은. 예. 올해 아니면 내년엔 바꿔야 됩니다. 신조 발주를 해야 된다. 아니면 뭔가를 개조해서 엔진 바꾸든가. 이걸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탄소 중립 위한 선박 발주 시나리오인데 지금은 원유를 아직도 많이 쓰긴 하잖아요. 근데 2030년에는 이제 LNG 연료를 많이 쓸 거예요. 70% 비중으로. 그리고 2050년에는 아예 탄소 배출 하나도 없는 거. LNG는 탄소 배출합니다. LNG는요, 엄밀히 말하면 탄소가 배출돼요. 근데 이게 기름보다는 좀 적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2030년까지는 요게 LNG 연료를 많이 쓰고 오일, 기름은 이제 점점 퇴출될 거고 그 다음에 30년 이후부터 무탄소, 탄소 배출이 하나도 없는 게 대표적인 게 암모니아예요. 이게 늘어나는 거죠. 그런 걸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낸 거고 선박 연료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선박 연료의 종류가 가장 지금 많이 쓰는 게 중유예요. 중유. 벙커CU라 그래요. 예. 그래서 무거운 이제 원유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대형 선박 엔진에 주로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 이게 단점이 비용은 싼데 황이나 아까 말씀드린 질소산화물 배출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언젠간 퇴출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NG죠. 그래서 LNG가 지금 이제 대안인 게 일단 탄소 중립 위한 과도기 연료인데 천연가스를 이제 수증기에서 고온에서 촉매를 이용해서 개질을 하면 이제 수소가 나오거든요. 네, 수소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거기서 이제 천연가스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이게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천연가스를 이제 개질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긴 하지만 중유에 비해서는
좀 적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도 좀 적은 편이라고 하는 게 이게 황수온 질소 같은 게 불순물이 있잖아요. 요게 LNG로 얼려버려요. 영하 163도로 얼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린대요. 그게 좀 친환경적이에요. 대신에 탄소 배출은 있습니다. 그건 염두에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중유에 비해서는 굉장히 깨끗한 거죠. 그래서 2030년까지는 요게 많이 쓸 거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지금 요새 메탄올 얘기도 나오는 게 탄소를 이산화탄소 11% 줄이고요. 황산화물은 거의 다 없어요. 중유에 비해서. 그리고 이거는 상온 대기압에서 액체니까. 저 LNG는 연료 탱크를 쓰려면 영하 162도로 얼려야 돼요. 그 안을. 굉장히 어렵죠. 기술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메탄올의 장점은 그냥 지금과 같은 상온 20도. 여기서 그냥 액체 상태입니다. 특별히 뭐 이런 게 없어요. 극저온 연료 탱크가 필요 없어요. 다만 독성이 있고 인간한테는 좀 약간 안 좋아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도 과도기적인 연료다. 다만 얘도 탄소 배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메탄올과 LNG는 약간 과도기적인 연료인데 현대중공업이 올해 아네머스크호에 세계 최초로 메탄올 연료 선박을 덴마크의 머스크에 인도로 했다고 합니다. 요 선박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탄소 에너지로 떠오르는 게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수소질소로 합성해서 획득하는 건데 주로 암모니아는 비료로 쓰이는데요. 어쨌든 이게 이제 연료로 쓰이게 되면 상당히 좋은 거죠. 영하 33도 이하에서 액화를 하게 되고 수소 운반할 때 효과적이죠. 수소는 왜 운송이 어렵냐면 영하 253도로 얼려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암모니아는 영하 33도까지만 해도 액체로 바뀝니다. 그리고 수소보다 1.5에서 2배 정도 저장을 더 할 수가 있고요. 무탄소예요. 탄소 배출 자체가 없어요. 다만 단점은 좀 독성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냄새 안 좋죠. 독성과 부식성이 있어서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극복할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암모니아가 앞으로 친환경 연료로 가장 대세가 되지 않을까. LNG 다음은 암모니아 같아요. 근데 일단 당분간은 LNG예요. 연료로는. LNG가 대세가 되고 차후에 이제 암모니아는 바톤 터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의 연료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클락슨에서도 이게 무탄소 연료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50% 줄이려면 무탄소 연료 비중을 31로 올려야 되는데 지금 뭐죠? 지금 규정은 100% 줄여야 되잖아요. 그럼 무탄소 연료 비중이 85까지. 여기 보면 이게 기름이에요. 원유, LNG.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이제 2050년까지 50% 감축할 때는 요 위에 있는 게 이제 요게 메탄올. 예. 그리고 요게 이제 암모니아거든요. 암모니아 비중이 늘어나지만 아주 드라마틱하진 않죠. 31%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규정은 100% 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LNG까지도 다 쭉쭉 줄고 메탄올도 쫙 줄어요. 대신에 뭐가 늘죠? 여기 뭐예요? 암모니아, 수소. 예. 요게 이제 급격히 느는 거죠. 근데 저는 수소도 이게 얼려야 되니까 영하 253도까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암모니아가 앞으로는 대세가 된다.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환경 규제가 심해지면서 이제 도달 가능한 최대 시장 규모가 조선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2050년까지 넷째로 탄소 배출 줄여야 되고 그래서 많은 회사들도 메탄올 추진 선박, 암모니아 추진선 연료를 한국조선해양도 최초 탄소 중립 선언을 했고 그래서 2030년까지는 LNG와 메탄올이 중심이지만 2040년에 암모니아 수소 여기는 또 수소 2050년에 수소 근데 저는 암모니아가 계속 대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리고 20년 만에 돌아온 발주 호황과 공급자 우위인데 이건 뭐냐면 지금 그동안 그러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좀 일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급이 좀 부족하죠. 부족한 편이고 많은 조선사가 도산했죠. 9주 정도 되고 근데 앞으로 선박은 이제 바꿔야 됩니다. 옛날에 이렇게 발주를 많이 했어요. 공급 강이었죠. 엄청나게 옛날에 2000년 초반에 배 바꾸면서
그게 끝나서 20년 지났거든요. 이제 다시 배 바꿔야 돼요. 그죠? 예. 환경 규제 때문에라도 배 공급도 부족하고 그 사이클이 돌아온다. 그래서 조선주를 좀 기업으로 보자는 게 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걸 이렇게 좀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여기저기 자료도 캡처해 오고 해서 정리를 한 거니까 어떤 건지 좀 여러분들이 조선주 투자할 때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암모니아가 중요한 거 좀 더 느끼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대중공업도 암모니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올해 말까지 아마 암모니아 연료로 운행할 수 있는 엔진을 아마 개발을 끝내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하나 엔진도 이제 곧 개발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엔진 회사들도 바쁘죠. 암모니아 연료로 갈 수 있는 엔진을 지금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변화 한번 주목하시면 되겠고, 요거 옛날에 이제 한번 보여드렸지만 DS투자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그것 때문에 강세론으로 보면 이렇게 발주가 크게 늘어날 것 같다. 근데 조금 약세론으로 봐도 언젠가는 늘어나요. 그러니까 2028년까지 확 늘고 좀 꺾이느냐, 아니면 천천히 가다가 2030년 이후로 가느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더 낫죠, 당연히. 뭐 2030년 이후는 너무 먼 얘기니까. 그래서 그런 시장이 열리니까, 그러나 방향은 뭐 바뀌는 게 없겠죠. 그리고 이제 배는 점점 나이 들잖아요. 총 톤수 대비해서 1100GT, 1000GT, 5000GT 이런 건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후 선박이 많아요. 이게 나이죠. 20년 이상 된 선박이 이렇게 많아요. 점점 늘어나죠. 점진적으로. 연령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24년, 25년으로 갈수록 점점 노후화된 선박은 늘어나고, 그럼 배는 어쨌든 이제 바꾸는 분위기로 가야 되고, 공장은 부족하죠. 배를 만들 수 있는 공장, 조선소는 적고, 줄 서 있는 거예요. 배 좀 제발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이런 공급자 우위 시장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드렸고, 이제 오늘 기업 분석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드릴 거 하나인데 아직 상장 안 한 이제 HD 현대마린 솔루션인데, 요 회사 이제 한번 설명해. 요거를 꼭 뭐 좋다 나쁘다 이거보다도 이 회사는 되게 좀 독특해요. 우리 한국에 상장된 기업 중에 이런 회사는 없어요. 그래서 한번 분석해볼 만해서 가져왔고, 선박 AS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AM 솔루션 벙커링 이런 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회사는 선박의 인도 후에 25에서 30년 동안 사용 연령 기간 동안 발생하는 유지 보수, 선박 애프터 서비스 하는 거예요. 고장 나고 이러면 수리해주고, 부품이 고장 났어 고쳐줄게 이런 거죠. 엔진에 문제 생겼네 수리해주고, 뭐 약간 이런 식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최대 주주가 HD 현대입니다. 지분율이 62%요. 그러니까 HD 현대 지주사 있죠. 여기가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고, 다음 주에 청약합니다. 4월 25일하고 26일 날 청약하고, 이렇게 주관사가 이렇게 돼 있고요. KB증권이 제일 많고, 신한, 하나, 대신, 삼성에서 이렇게 물량을 배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8일 날 상장해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3.5조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유통 주식 수가 되게 적어요. 12.9에서 1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상장하고 나면 좀 단점은 시총이 좀 작으면 좋은데 좀 너무 커요. 그래서 고평가 논란은 있지만 유통 주식 수가 워낙 적어서 일단은 뭐 주가는 뭐 일단 상장 후에는 조선업황도 지금 나쁘지가 않으니까 긍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사실 근데 그걸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아직 이 수요 측도 안 끝나서 제가 공모가도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공모가 다음 주에 확정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여기까지만 설명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현대 마린 솔루션 제가 사업 보고서 다 뜯어봤어요. 그 안에 사업 보고서보다는 그 투자 설명서 있죠. 보통 상장하는 기업은 투자 설명서를 적거든요. 거기에 정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지난 주말에 일일이 다 제가 타이핑 쳐가지고 요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게 이제 전자공시에 나왔던 건데, AM 솔루션은 선박 부품 서비스, 요게 사실 가장 주력이고, 벙커링은 중간 기착지 같은 데 있죠. 배가 항구에 정착하죠. 거기서 이제 중유 같은 거 있죠. 공급해줘. LNG
선박의 연료유를 공급하는 게 벙커링이고, 친환경 개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한 게 배를 이제 탄소 배출 줄이는 배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새로 선박을 바꾸든가 배를 개조하면 돼요. 친환경 선박으로. 그걸 하는 게 바로 요 마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괜찮죠. 그리고 여기 디지털 서비스 또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선박에 디지털 뭐 소프트웨어 이런 걸 또 접목한 사업이다. 근데 매출 비중은 얼마 안 되고요. 가장 핵심은 요거랑 친환경 개조 요 두 개가 제일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AM 솔루션 이제 사업부인데 요게 이제 취급 품목 개요인데 거기에도 이제 이런 자료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캡처를 해봤고, 요게 대형 엔진, 힘센 엔진, 뭐 엔진 보조기기 이런 여기 들어가는 각종 부품들 있죠. 한마디로 그 회사랑 똑같아요. 자동차 현대모비스가 뭐 하는 회사예요? AS 하잖아요. 자동차. 예. 그러니까 현대차가 차를 만들지만 거기에 AS 부품을 누가 주죠? 현대모비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그룹에 약간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박 부품, 힘센 엔진, 요거는 이제 HD 현대중공업의 자체 엔진에 대한 라이센스, 순정 부품 공급하는 거예요. 그거랑 비슷하고, 대형 엔진 부품 또한 높은 품질의 순정 부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매년 5만여 건의 구매 주문과 8만 건. 굉장히 사업 구조가 안정적이죠. 경기를 안 타요. 왜냐하면 저런 부품들을, 교체 부품들을 계속 공급하니까. 이건 경기랑 상관없죠. 배를 운항하면서 필요한 것들이죠. 창고가 한국 부산에 있고요. 유럽 로테르담, 미국 휴스턴, 싱가포르, 두바이는 좀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품들을 적기에 이제 공급하는 그런 회사로 좀 돼 있고요. 뭐 이런 이제 이 선박이 프로펠러인가요? 뭐 그런 걸로 들어가 있고 한데, 이런 부품들을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장 점유율은 이제 25,000 DWT 이상의 대형 상선 대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각 선주 선사가 선박의 유지 보수 등에 지출한 비용은 영업 비밀이라 정확하게 시장 점유율이 얼마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지난 5년간 AM 솔루션 서비스를 공급한 선박 수가 연평균 25.6%나 계속 증가했어요. 점점 늘어나죠. 한마디로 경쟁력은 있다. 그러니까 애프터 서비스 시장에서 요 공급하는 선박 수가 늘어나는 건 점유율이 는다는 얘기죠. 점유율은 늘어나고 있고, 선박의 생애주기 있죠. 처음에 선박이 만들어져서 폐선박할 때까지 이거를 다 담당해줘요. 그래서 무상보증도 해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현대모비스 느낌이에요. 그 선박 쪽에 있어서 선박 부품 공급 및 기술 서비스 해주고, 그 다음에 선박 개조도 해주고. 야, 나 개조하고 싶은데 우리 그 자동차 튜닝 있죠. 그런 느낌이죠. 그것도 해주고, SDV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선박에 그 디지털화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LTSA는 장기 부품 서비스 공급 계약인데, 그러니까 3년 5년 거의 한 5년에 한 번씩 이런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부품을 계속 공급해 주는 것 같고, ESD는 연비 개선 장치예요. 여기 나와 있죠. ESD는 여기 2번 나와 있는데, 요 연비를 개선해 주는 장치도 만들어 주고요. ISCS 같은 경우는 그 선내 각종 통신이나 항해 장비와 연동해서 거기에 이런 통신망이나 이런 거 항해 장비 이용해서 이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거랑 연동을 해가지고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박 유지 보수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25,000 DWT 이상의 대형 선박이 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선박 수는 늘어나니까 지금 대형 운반수가 2023년에 23,700개인데 2028년 그러면 그만큼 현대마린 솔루션이 할 수 있는 대상이 많은 거죠. 그리고 MRO가 선박 이제 유지보 사업이에요. MRO 항공기도 있지만 선박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 시장 규모가 연평균 11.8% 성장한다. 또 선박 엔진이 또 따로 있어요. 선박 엔진만 하는 유지보수 시장이 있어요. 이것도 13.2. 선박 엔진용은 더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박도 있고 선박 엔진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거기 공시에 나왔던 자료인데 이 시장이 이렇게 MRO 시장입니다. 이게 글로벌 선박 MRO 시장이 이렇게 그래프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엔진 제외한 거. 엔진 쪽이 좀 더 성장률이 더 높습니다. 13.2, 9.3%. 그래서 여기가 점유율이 앞으로 더 커진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진을 어떻게 보면 MRO 유지 보수해.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의 엔진을 만들고 그거 유지 보수하는 건 또 이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떠오르는 시장이 요거예요. 친환경 선박 개조, 레트로핏. 뭐냐면 선박을 개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트렌드에 잘 맞죠. 이 시장이 엄청 성장하는 건 아닌데 근데 다만 이 중에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쪽은 굉장히 성장이 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에너지 저감 장치, 이중 연료. 그러니까 벙커CU 있죠. 그것만 운항을 하면 나중에 등급 때문에 퇴출될 수 있잖아요. 이중 연료로 바꿔줘요. LNG랑 벙커CU, LNG랑 메탄올 같이 쓸 수 있게. 그러면 선박 운행할 때 탄소 배출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FSRU는 LNG 선을 개조한 겁니다. 그것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1번, 2번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할 걸로 보고 있고 다만 여기서는 뭐 고성장보다는 조금 회사에서는 좀 성장은 점진적으로 할 걸로 보고 있고요. 이게 노후 LNG 운반선을 FSRU로 이제 개조한다고 하는데 LNG 운반선 있죠. 노후화된 거. 이거를 FSRU로 이제 바꾸면 뭐가 되냐면 FSRU는 터미널, 해상 터미널이에요. 저번 시간 저저번 시간이었나? 그러니까 LNG 요 운반선을 노후화된 거를 폐선하지 않고 바꿔줍니다. 터미널로. LNG는 뭐죠? 액체죠. 가스로 바꾸려면 기화시켜야죠. 그래서 가스로 바꿔서 도시가스에 연결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육상에선 터미널이 있는데 육상 터미널 만들기가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옛날 LNG 운반선을 개조를 들어가요. 그래서 기화할 수 있는 선박으로 바꿔버립니다.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이런 수주도 받고 있죠, 실제.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친환경 선박 개조 시장도 2018년에 진출했는데 아까 마르폴 기억나시죠? 6번 항목 EEXI.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공부를 미리 해놓는 거예요. 친환경 개조하는. 그러니까 어떤 선주 입장에선 선박 발주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돈은 없고 이거 선박도 새로 바꾸려면 너무 비싼데 개조해달라고 이제 여기 와서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엔진을 개조해줍니다. 설치를 해줘요. 이런 것들.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각종 부품이나 이런 걸 설치를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탄소 배출이 이제 안 줄이면 선박 운항을 못하니까. 그래서 노후 LNG 운반선에 제액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대요. 노후 LNG 운반선에 제액화 장치도 부착을 해가지고 이게 LNG 선박도 노후화되면요 그 안에 있는 LNG가 기화돼서 자꾸 빠져나간대요. 가스가. 그건 손실이죠. 그래서 그거를 좀 줄여주는, 다시 액화할 수 있는, 액화를 잘하면 잘할수록 LNG에 계속 이게 유지가 되니까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GHG 솔루션은 온실가스 감축 개조 솔루션인데 이거 엔진 출력을 제한하는 장치래요. 이런 게. 그래서 23년 이후 첫 번째 이제 정기 검사 때까지 EEXI 지표값 있죠. 탄소 배출 20% 줄여야 되잖아요. 기억나세요? 20% 줄여야 되는데 그걸 만족하지 못해? 그러면 이제 EPL 장치를 부착해야 된대요. 엔진 출력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요거 이제 이런 것도 공급을 하고 있고, 풍력 추진 시스템이라고 아세요? 배에 이런 게 달려 있어요. 배 바닷바람 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보조 동력으로. 그걸 이용해서 배가 가는 거예요. 그럼 또 친환경적이죠. 연간 연료 5에서 10%. 그럼 이거를 쓰게 되면 이 지표 개선이 가능합니다. 이건 무탄소 아닙니까? 바람으로 가니까. 이런 것도 해주는 거죠. 그리고 AMP가 뭐냐면 항구에 배가 정착해 있죠. 보조 엔진으로. 그럼 정착해 있을 때 그 안에 또 선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전기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조 엔진이 있어서 그걸로 돌리면 또 거기에 뭐 대기 오염, 소음 이런 게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육상에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육상에다 이제 전기 꽂아가지고 요 장치가 있으면 육상에서 받는 거예요. 네. 근데 LA나 롱비치 항구 같은 데는 미국 항만은 이거 무조건 써야 된다고 합니다. 400여 척의 AMP를 설치한 경험이 있고 또 연비 개선 장치예요. 이게 HIFIN 이게 각종 장치들이 연비를 얼마나 개선하는 수치입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설치해 준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친환경 시장이 열릴 때 이런 걸 다 도와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친환경 선박 개조 시장은 이렇게 앞으로 이제 커진다고 하는데 어쨌든 친환경 선박 개조 품목별 업무 비교인데 FSRU 아까 LNG를 기화하는 노후 선박을 교체하는 건데 이게 척당 공사 금액이 1,300억 이상 정도 굉장히 비쌉니다. 난이도도 크고요. 올해 2척 수주하는 게 목표고 현재 잔고는 없대요. DF 이제 이중 추진 연료로 개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료를 2개 동시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친환경 연료랑 벙커 CO 이렇게. 이건 척당 260억에서 650억인데 역시 만들기 어렵고요. 잔고는 없지만 한 척 목표. 그러니까 이 친환경 선박 개조는 현대 마린 솔루션의 신성장 동력이죠. 지금 돈을 버는 건 뭐죠? 아까 AS 사업. 선박 수리해주고 부품 공급하고 그걸로 돈 벌고 그 다음에 선박 개조 시장 이제 시장이 열리니까 이거 이제 신사업으로 계속 성장을 하겠죠. 또 아까 재액화 LNG를 자꾸 LNG가 기체되면 안 되니까 액화시켜 가지고 하는 거. 요거는 6척 수주를 목표로 하지만 현재 잔고는 10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 선박 개조 쪽으로 이제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 개조 품목 이게 근데 꼭 친환경으로 무조건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이 선박 개조 쪽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성장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 기한으로 인도 일정을 준수하지 못하면 5에서 10% 이제 만약에 이거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인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현대 마린 솔루션이 그럼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실제로 2021년 7월에 카타르에서 LNG 운반선 화물창 검사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 부주의로 이 질소가스가 과다 주입돼가지고 화물창이 변형됐대요. 실제로 그걸 물어줬다고 합니다. 복구 비용 86억. 그런데 이거를 그 협력업체가 잘못한 거라고 여기 돼 있잖아요. 협력업체 부주의. 그래서 지금 소송하고 있대요. 이 협력업체에 이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뭐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 소송이 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이슈는 있었다. 그래서 만약에 인도 일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면 어쨌든 현대 마린 솔루션이 일단 손실을 보상한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친환경 선박 개조 시장은 이렇게 꾸준하게 커진다라고 연평균 일단 2.2%인데 다만 시장이 뭐 엄청 고성장까지는 좀 안 나오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 재액화 요게 비중이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재액화가 좀 커지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FSRU 그 다음에 이중연료. 근데 이중연료 추진 그 개조 시장도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이쪽 시장 자체도. 그래서 이런 이제 선박 개조에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고 벙커링은 아까 설명드렸죠. 그 선박이 이렇게 항구에 대기할 때 그 뭐죠? 연료를 주입해주는. 그래서 현대 오일뱅크랑 협업해서 고품질의 선박용 연료를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데도 이런 장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 장벽은 꽤 높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형 엔진은 지난주에 우리가 엔진 사업 분석해봤죠. 대형 엔진은 저 덴마크죠. 만 ES하고 윈 GD 있죠. 여기 라이센스를 받아서 만들잖아요.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하나엔진도 그렇고 STX 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이 회사들이 이제 다 대형 엔진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라이센스 받아서 하는데 만 ES에서 만드는 부품은 그러니까 만 ES 대형 엔진 부품은 직접 권한을 마린 솔루션이 갖고 있어요. 근데 윈 GD와는 계약을 하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을 한번 거쳐서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돼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진입장벽은 꽤 높고, 예. 다만 이제 중국 조선사가 혹시 여기에 진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회사의 핵심은 아까 AS 사업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혹시라도 뭐 중국 조선사가 끼어들면 영업 환경이 부정적일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좀 담겨 있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저런 라이센스 권한들을 좀 갖고 있고, 또 현대중공업 통해서도 갖고 있다 보니까 마린솔루션은 좀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타 경쟁사 대비해선 친환경 선박 개조 사업에 경쟁 우위가 있다. 최근에 이 사업에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제외카, FSRU, 요 개조공사는 척당 공사 금액이 1,000억 원이 넘어요. 예. 그래서 개조는 물론, 그러니까 금액이 크니까 이 개조 시장에 대해서 막 서로 뛰어들려고 하는 거죠. 이게 돈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약간의 리스크는 있겠지만, 다만 왜 마린솔루션이 경쟁력이 있냐면, 현대그룹에서 건조하는 선박들 있죠. HD. 이 도면을 마린솔루션만 가질 거 아니에요. 다른 경쟁사는 못 가져가죠. 근데 거기서 일단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선박 자동화 분야는 노르웨이. 그러니까 그 도면이 있어야 개조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접근권을 마린솔루션은 가져가는 거죠. 그 자동화 분야는 노르웨이랑 핀란드 경쟁사가 있고, 전기 추진 전동화 분야도 이런 유세 기업들과 경쟁은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은 경쟁이 일부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디지털 사업인데, HD 현대그룹 있죠. 현대중공업 그룹에 사업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이 주지만 현대그룹하고만 하는 건 아니래요. HD 현대만. 예. 그러나 그룹사 비중이 한 63.7% 정도 되고, 선박 개조, 그러니까 그 유지 보수, 디지털 대여, 이쪽은 이제 거의 현대그룹 비중이 높다 보시면 되겠고, 선박 디지털화 사업은 연평균 한 10% 정도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뭐 지도라든가 운항하는 데이터, 이런 것도 이제 관리해 주는 거죠. 신규 사업으로는 메탄올 연료 있죠. 지금 LNG를 연료로 쓰는 이중 연료 추진 엔진은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메탄올 이중 연료 추진 개조 설계, 이거 인증을 좀 획득을 해서 요거 수행 역량까지 획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올해 말에 암모니아 연료 엔진 선박 인도하거든요. 현대중공업이. 그래서 암모니아 개조 사업도 추진. 이게 커지겠죠, 되게.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요 신규 사업은 한번 기대해 볼 만하고, 오션와이즈는 AI 및 빅데이터 기반의 탈탄소 솔루션 분야인데, 뭐 이런 사업도 있다고 하니까 그냥 일단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무튼 이제 삼성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조선 사업의 스페셜리스트다. 선주사가 있고, 현대중공업이 있고, 배 만드는 회사들, 삼호중공업까지 있는데, 여기서 수많은 건조 경험들을 이제 경우해서 도면도 갖고 있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선박 수리도 해주고 개조도 해주고, 그런 걸 하는, 약간 이제 고객과 그 이제 배를 만든 다음에, 사실은요 현대중공업이나 미포조선이 배 만들고 선주한테 이제 공급을 하잖아요. 배를 인도하면 끝이죠. 할 게 뭐가 있어요? 끝이에요. 예.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대신에 이제 차가 고장 나거나, 그죠? 우리 차 타고 다닐 때 문제가 생기면은 이의 제기도 하고 그런 거죠. 수리도 받고. 그 역할을 누가 하죠? 이제 현대 마린솔루션 같은 기업이 중간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매력은 있지만 이제 좀 문제점도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분명히 매력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박 개조 사업하는 상장사 거의 없잖아요. 희소하죠. 이런 비즈니스 자체가 굉장히 드문 거니까. 그 노후 선박 많아지고, 친환경으로 전환도 필수적이고, 경기에도 덜 민감합니다. 예. 그리고 LNG 선이 얼마나 노후화된 거 많아요. 근데 이것도 바꿔야 되거든요. 예. 배는 어쨌든 바꿔야 되니까. 근데 이걸 배를 바꾸기 싫으면 개조하라는 얘기죠. 예. 그런 선주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분명히 긍정적이고, 또 선박 수리 사업은, 선박 수리나 AS 사업은 조선사랑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선사가 할 수 없는 거 영역을 하니까 그 나름대로의 성장 매력은 충분하다. 다만 고평가 논란이 좀 있습니다. 퍼가 31.5배 나는데. 예. 그래서 뭐 조선사를 우리가 꼭 PER로 하긴 좀 그렇지만 일단 싸진 않아요.
시가총액 3조 원이 넘으니까 그건 좀 부담이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게 공모주 청약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를 뭐 상장하는 날 혹시라도 주가 뻥 떴을 때 그때 투자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APR도 봤잖아요. APR은 그렇게 비싸게 상장 안 했는데도 상장하고 이제 갭 딱 뜨고 나서 공모가까지 쭉 빠져버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처음에 상장할 때는 투자를 일단 하지 마시고 기다리는 게 좋고요. 그다음 충분히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차라리 공모에 청약을 하셔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왜냐하면 싼 기업은 아닙니다. 그 두 번째가 좀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 사모펀드가 2대 주주예요. 저 KKR이 구주 매출을 해요. 신주 매출만 하면 좋은데 구주 매출은 뭐냐면 신주는 뭐죠? 없는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저 발행한 만큼 뭐가 되죠? 회사에 돈이 들어오죠. 저 신주를 누군가 여러분이 청약해서 사잖아요. 그 돈들이 회사로 들어가죠. 그럼 그 돈 가지고 뭐 합니까? 투자하죠. 예. 그래서 성장하는 데 쓰면 되는데 구주 매출은 그걸 못해요. 왜냐하면 사모펀드가 저 2대 주주인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지분 중에 445만 주를 그거를 파는 거예요. 한마디로 상장할 때. 예. 바로 이렇게 청약하는 분들이나 기관 투자자한테. 그럼 저 445만 주를 KKR은 구주 매출을 해가지고 자기가 현금을 직접 챙겨요. 예, 바로 챙깁니다. 그럼 이 사모펀드가 마린솔루션에 뭐 사업에 투자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성장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주 매출은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것도 단점이고, 그리고 KKR이 6개월 보호예수 이후에 남은 1075만 주가 출회가 될 겁니다. 6개월 후에는 보호예수가 풀려요. 근데 저 사모펀드 아시겠지만 장기 투자도 하지만 제일 목적은 상장시켜가지고 지분 팔고 나가는 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이것도 좀 리스크 요인이죠.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게 좀 우리나라의 제일 문제죠. 이 HD 현대에서 물적 분할한 회사거든요. 2016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아마 크게 규제도 안 받는 것 같긴 한데 되게 오래전에 물적 분할했는데 요새 HD 현대 주가 급나가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HD 현대가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봤잖아요. 이게 LG화학 어떻게 됐는지. 적은 회사도 아니고 HD 현대가 시총이 한 5조 넘는데 시총 3조짜리가 떡하니 상장하면 HD 현대 주주분들의 주주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도 신나게 분석했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좋다 이럴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게 이걸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업만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냥 비즈니스 모델만 보면 굉장히 좋아요. 그건 맞습니다. 우리 분석 다 해봤잖아요. 매력 있죠? 여기까지는. 그러나 주식은 하나 더 생각해야 됩니다. 리스크 요인. 고평가고요. 구주 매출이고 6개월 후에는 그래서 조선업에 대해서 나쁘다 이게 아니라 매력이 있습니다. 충분히 매력이 있고 주가가 혹시 상장하고 나서 많이 빠지면 나중에 기회는 노려보시되 뭐 공모주 청약까지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유통 주식수가 적어서. 그러나 문제는 분명히 있다. 좀 싸진 않고 거기다가 저 구주 매출 또 2대 주주가 1075만 주를 6개월 후에는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적은 물량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거 상장하면서 HD 현대 주주분들의 주주 가치에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최종 결론은 여러분이 내세요.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마린솔루션을 떠나서라도 조선업의 교체 사이클은 굉장히 클 가능성이 높다. 네,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오늘 내용이 길어가지고 거의 1시간 했는데 아무튼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조선주는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물러가겠습니다.